주실 장지현 교수님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수원대학교 화학과 교수를 연임 중이시며 전기화학 및 리튬 2차전지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시어 국내 30의 특허를 보유 중이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전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전지가 쓰이고 있는지, 차세대 전지 시스템은 어떤 것들인지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화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장지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예상된 시간보다 굉장히 늦게 도착해서 이제 강연을 듣기 시작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 대전에 비 오는 날의 그 교통을 좀 간과를 하다 보니까 좀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는 전지 이야기, 리튬이온 전지와 전고체 전지라는 내용으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앉아 계신 그 어디언스 분들을 보니까 제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어리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의 내용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내용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이 강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기라는 것과 전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널리 사용하고 계시는 리튬 2차 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세대 전지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전지의 타입 중에 하나인, 그리고 주로 제가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전고체 전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전기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뉴스에서도 접하셨겠지만 전기가 없는 일상은 아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저희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한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에너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뭐 화학 에너지라는 것도 있고 어떤 기계적인 에너지, 그리고 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제 전기 에너지는 이 전자의 이동을 이용한 에너지다, 혹은 전자의 이동을 우리가 유도할 때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 예시로 들은 것과 같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이제 취미 삼아 읽어보신 과학 서적이나 혹은 뭐 교과서 등에서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물의 이동을 한번 이용해서 이 전기의 흐름을 한번 전자의 흐름, 전류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물이 만약에 높은 곳에 있다가 이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 높은 곳에 있던 물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 물레바가를 돌리는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떨어진 에너지를 저희가 만약에 이 펌프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위로 올리고 싶다면 이 펌프로서 이제 부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다시 위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를 줌에 따라서 이렇게 물의 흐름을 저희가 유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도 저희가 어떤 외부에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 벽에 있는 콘센트 등과 같은 곳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전구에 불을 켜거나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TV를 보거나 그렇게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이렇게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과 전기화학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화학 반응은 사실 뭐 이걸 일상생활에서 제가 눈으로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실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말 많은 영역에서 화학 반응을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요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다양한 예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사실 이러한 어떤 반응물이 있을 때 그 반응물들이 만나서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가해주거나 어떤 촉매라는 것을 통해 반응을 도와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든 예시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고, 그리고 이 수소와 산소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화학 반응을 이제 예시로 들어본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수소와 산소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소와 산소의 반응이 각각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그들의 반응을 매개하는 이 전자의 흐름을 중간에 놓음으로써 우리가 그 전자의 흐름, 전류를 만들 수 있고 그 전류를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유용한 에너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곳을 분리하는 것이 바로 전기화학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말 뜬금없는 반응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생긴 전지를 저희가 연료 전지라고 부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와 산소를 반응물로 넣어서 생성물로 물이 형성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연료 전지고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넥소라고 하는 자동차가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이제 구동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상생활과 멀지 않은 그런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기, 전류에 대해서 배워봤고 전지, 배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화학 에너지 저장 및 변환 장치입니다. 이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일단 전기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원할 때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이것을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전지,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계시죠? 배터리, 뭐 휴대폰,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할 때 충전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충전이 끝나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전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벽에서 콘센트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이 전지라는 것이 변환해서 그 전지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충전이라고 부르고요. 방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등을 쓰실 때는 이 배터리 안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뭐 TV를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에 화면을 띄운다던가 어떤 이제 게임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지인데 이 전지의 가장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때 플러그를 꽂은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선도 없이 포터블하게, 모바일하게 이러한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어떤 수준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그런 개발품이 전지,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지는 사실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차 전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편의점이나 어떤 마트 가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지가 바로 1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1차 전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사시면 그 전지는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그 건전지를 사면은 실제로 원하는 곳에 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방전이 되게 되는 것인데 방전이 끝나고 나면은 그 1차 전지는 더 이상 이제 효용이 없고 이제 폐기를 해야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충전을 할 수 없는 전지가 바로 1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2차 전지라는 것은 우리가 원할 때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지가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다양한 휴대용 디바이스에는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납축 전지는 사실 초반에 개발된 이제 2차 전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아직도 이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이제 학부모분들께서는 아마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니켈 카드뮴 전지나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라고 해서 건전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충전이 가능해서 이제 콘센트에 껴서 충전도 하고 다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전지도 사실 어느 정도 사용이 되다가 리튬이온 전지, 리튬 2차 전지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앞선 전지들을 다 대체를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 리튬 2차 전지가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소위 에너지 밀도가 다른 전지에 비해 현격히 높기 때문에 다른 전지들을 대체하고 현재는 리튬 2차 전지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지는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최초로 이런 전류의 흐름을 이제 뭐 그 당시는 정확히는 몰랐습니다만 그래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이제 이 갈바닉 동물 전기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볼타라는 분께서 이제 최초의 전지의 최초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축 전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알칼라인 전지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 전지 등등이 차례도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 전지의 성능이 워낙 우수하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휴대폰이나 소형 디바이스 등을 떠나서 이런 전기 자동차나 그리고 이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등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지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쓰일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리튬이온 전지라는 것을 구성하는 품이나 그런 컨셉을 최초로 발견하고 적용한 그런 이제 교수님들과 박사님들께 이제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이 수여가 됐을 정도로 이 가치를 크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 2차 전지가 휴대용 디바이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기 자동차나 혹은 버스 혹은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유인 드론 등까지 이런 수송 기기용에도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과 군사용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할 때 필요한 장치인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이제 사이언티픽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튬이온 전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장치이길래 우리가 원할 때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우리가 원할 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리튬이온 전지라는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 있다시피 리튬 이온이 전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인데 움직이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전지라고 하는 것이 초기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양극이라고 하는 곳에 리튬이온과 전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양극에서 우리가 충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양극에 있는 리튬이온과 전자가 리튬이온은 요 가운데 이 수용액 같이 생긴 것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외부 도선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이 음극이라고 하는 곳에 리튬이온과 전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온 리튬이온과 전자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자를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때 이제 외부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충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충전을 통해서 외부에서 온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과 전자를 음극으로 이동시켜서 저장하는 것이 충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방전할 때는 이 음극에 저장돼 있던 리튬이온과 전자를 역시 아까의 과정과 역과정으로 리튬이온은 이 가운데 이 용액을 통해서 양극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외부 도선을 통해서 역시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이 방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방전을 할 때 전자가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동할 때 그 전류의 흐름을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에너지로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배터리가 에너지를 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화학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분들의 교육 과정을 사실 제가 좀 많이 까먹어서 모르고 있는데 혹시 산화나 환원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봤으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혹시 산화나 환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환원은 전자를 잃는 거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죠. 훌륭하네요. 교육 과정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저 때보다. 네, 매우 훌륭하네요. 네, 이미 여기 있는 내용을 말씀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산화는 전자를 내가 기준이면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 환원은 내가 기준이면 환원은 내가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 제가 양극이라는 것이 앞 슬라이드에서 양극이라는 것이 충전 때 전자를 내보내서 오른쪽으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극이라는 것은 충전 때는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내보냅니다. 산화가 되면서 전자도 내보내고 리튬이온도 내보내는 것이 양극 기준의 충전 반응입니다. 그러면 충전 때 음극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에서 오는 전자도 받으면서 음극이 환원되고 리튬이온도 받으면서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 과정은 양극은 산화, 음극은 환원이라는 것이 이 리튬이온 전지의 충전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방전은 방금 말씀드린 과정의 역반응을 통해서 음극이 산화되면서 전자를 주고 양극이 전자를 받으면서 환원이 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리튬이온 전지를 조금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전기화학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위, 전압, 여러분들이 이제 건전지 같은 거 쓸 때 이거 사이즈에 따라서 AA야, AAA라고도 말하지만 이거 1.23V야,
뭐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3.7볼트야. 뭐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실 텐데 그때 그 볼트라고 말하는 것이 전위, 전압입니다.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스킵을 하고요. 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압을 저희가 좀 이제 프랙티컬리 이해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양극과 음극, 전극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전극에서의 어떤 에너지의 차이다. 그것이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칼라인 건전지는 뭐 1.23V라고 말하고 리튬이온 전지는 3.7V라고 말하면 그 숫자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차이가 나는 거다. 즉 리튬이온 전지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가 더 크다. 왜냐하면 양극과 음극 사이에 그 전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에너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인 이 전하량이라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자가 뭐 양극에서 나와서 뭐 도선을 타고 음극으로 가고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전자가 몇 개 이동해? 이 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전하량입니다. 사실 전자의 개수뿐만 아니고 어떤 이온의 개수도 전하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말 그대로 전하, 이제 영어로는 이제 뭐 차지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차지의 개수, 양, 이어서 전하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하량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전하량이 이동했느냐를 말할 때 저희가 이제 단위로 이제 쿨롱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몇 개야라고 말할 때 그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10의 18승계 정도로 1C다라고 정의를 해서 표현을 하긴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또 다른 개념인 전류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전류는 뭐 저희가 뭐 전자의 흐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이 과학적인 정의를 말씀드려 보자면 단위 시간 동안 흐른 전하량입니다. 아까 제가 전하량이라는 게 전자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자의 개수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흘렀어가 전류입니다. 그래서 큰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 단위 시간 동안 많은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전류가 또 결국 뭐랑 연결되냐면 이 전류와 전압의 곱이 파워입니다. 출력.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를 저희가 운전을 할 때 급가속을 하고 싶다, 페달을 빨리 밟고 싶다 그러면은 큰 전력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큰 전류가 흘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자가 얼마나 많이 흐르냐 단위 시간 동안이란 얘기인데 그 전자의 흐름이 사실 그 전자가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 전자이기 때문에 그 전자에 의해서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고 또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기 때문에 이 반응물의 개수, 이것을 또 몰수라고 하죠. 이 몰수와도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이제 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노트북을 쓰거나 이제 핸드폰을 쓰실 때 여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 전지가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어 이런 거를 아마 신경 쓰시면서 구매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핸드폰이 점점 이제 세대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예전보다 용량이 커졌어. 혹은 뭐 노트북 등을 사실 때도 예전보다 배터리 용량이 커져서 사용 시간이 길어졌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용량이 사실 이 단위만 다를 뿐이지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개수,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결국 용량이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전지의 성능, 즉 용량은 얼마나 한정된 공간 하고 얼마나 한정된 무게 안에 전자가 많이 저장되어 있느냐가 전지의 용량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용량이고 그러한 용량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압을 곱하면 이것이 바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지가 얼마나 에너지를 낼 수 있어? 그것이 용량과 전압을 곱한 것이고 그러한 에너지를 무게나 전지의 무게나 전지의 부피로 나누면 에너지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와트아워라고 하고요. 이 와트아워를 그램으로 나누면 와트아워 퍼 그램, 리터로 나누면 와트아워 퍼 리터가 돼서 그게 에너지 밀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튬이온 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리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혹시 이제 화학이라는 거를 조금 배워보셨으면 그 주기율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주기율표에 이 원자번호 3번에 해당하는 원소가 리튬입니다. 그래서 아주 주기율표의 왼쪽 위에 있는 이 원소가 리튬이 되겠는데 이 리튬은 금속의 종류이고 근데 이제 매우 가볍고 금속 중에는 가장 가볍습니다. 가장 가볍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이제 전자를 받는 것이 환원 반응이라고 말하는데 이 리튬 이온이 전자를 받으면서 리튬 메탈이 되는 그러한 반응이 사실 일어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 환원 반응이 가장 일어나기 어려운 원소가 리튬 이온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리튬 이온이 전자를 받으면서 환원 반응이 될 때 그때 필요한 이 전자의 에너지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압이 매우 낮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매우 낮다라는 게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이 반응이 일어나는 전압이 낮으면 그 반응 전압이 낮은 그런 소재를 음극으로 사용하고 반응 전압이 높은 소재를 양극으로 사용하면 그 둘의 전압 차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전지의 전압이 되기 때문에 음극이라는 것은 전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알칼라인 전지가 1.23V인 이유는 양극과 음극의 전이차, 양극 빼기 음극이 1.23V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리튬이온 전지가 3.75V 혹은 4V라고 말하는 이유는 양극 빼기 음극이 4V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음극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양극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모든 이온 중에 그 반응 전압이 가장 낮은 물질이 리튬 이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은 에너지 밀도, 에너지가 가장 극대화되는 음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리튬 금속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리튬 이온 전지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름만 보면 조금 헷갈리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리튬 이온 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리튬이 가볍고 반응 전압이 낮고 하니까 반응 전압이 낮으니까 전압이 커지고 가볍기 때문에 그 저희가 에너지 밀도 얘기할 때 무게로 나눌 때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위험합니다. 이 리튬 금속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지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외부에 노출이 되면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위험해서 이 리튬 금속을 직접적으로 전지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튬 금속은 사용하지 않고 이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온만 리튬을 사용하고 리튬 금속은 없게끔 만든 전지가 그래서 이름이 리튬 이온 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메탈이 없습니다. 네, 이상적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전압은 방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가 여러 가지 전지 중에서 에너지 밀도도 매우 높습니다. 거의 뭐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 리튬이온 전지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안정성에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 메탈이라고 하는 것이 리튬 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전지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험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리튬이온 전지라가 전압이라는 것이 크고 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갖고 있으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외부로 이제 퍼지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발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큰 발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화라고 하는 이 불이 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3원소가 구성이 돼야지만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발화의 그것을 3원소라고 부르는데 바로 산소, 연료, 점화원이 되겠습니다. 이 점화원 혹은 스파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전지를 사용할 때 강아지가 갑자기 핸드폰을 문다던가 이제 그런 이슈로 이제 스파크는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소도 외부에 있는 공기 산소 혹은 전지 안에서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역시 이 리튬이온 전지 안에 이제 전해질로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유기액체 전해질인데 그것이 유기물이다 보니까 그것이 초반에는 연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원소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전지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내부에서 추가적인 그런 반응들을 유도하게끔 돼서 온도가 계속 겹겹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이 열폭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더멀 런어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더멀 런어웨이가 발생하면은 이것을 이제 그 소화시키는 것이 이제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이 전기자동차가 한번 사고가 나면 이제 크게 발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텐데 사실은 기사의 그 행간에 있는 의미를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사실 내연기관의 그 발화의 사고의 건수가 이 전기자동차의 사고의 건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 전기자동차가 한번 발화났을 때 이제 좀 이제 큰 사고가 날 이제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좀 더 의미 있게 다루다 보니까 이제 대중분들 입장에서 너무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욱 더 안전한 전지를 만들어서 이 전기자동차의 좀 더 이 상용화를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로는 이 리튬이온 전지를 만드는 이 소재, 원료들이 혹시 비싸다면 혹은 그 원료들을 수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을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의도치 않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적인 이슈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의 이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4대 소재라고 불리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양극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처음 전지가 이제 제작이 되고 충전이 될 때 리튬이온과 전자를 함유하고 있고 이 리튬이온과 전자를 음극으로 전달하는 물질이 양극 활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튬이온과 동일한 개수만큼의 전자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자의 개수가 용량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리튬이온의 개수가 결국 전지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 개수는 같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지의 용량을 양극이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물질이 양극 소재다, 양극재다, 양극 활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극 소재는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요. 뭐 혹시 조금 이제 관련된 기사를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익숙한 이제 단어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전지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전지 안에 들어가는 양극 소재는 NCM이라고 불리는 삼성분계 양극이 들어갑니다. 그 삼성분계는 사실 그거에서의 풀 네임은 이 리튬 메탈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 층상 구조를 갖고 있는 리튬 금속 산화물이고요. 그 금속으로서 저희가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을 쓰면 그들의 약어를 따서 NCM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전지들은 대부분 NCM 계열의 양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양극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올리빈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양극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LFP라고 하는 양극으로 아마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중국에 있는 전지 회사들이 이제 전지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양극 소재이고요. 이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나 그런 이제 국가들에 따라서 어떤 국가들은 이 NCM 양극이 들어간 전지를 활용해서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어떤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LFP라고 하는 양극이 들어간 그 전지를 활용하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혹은 대표적으로 테슬라 등과 같은 곳은 두 가지 버전의 자동차를 팔죠. 혹시 이제 사보시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NCM, LFP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NCM이 바로 이 위의 양극이고 LFP가 이 아래 양극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극에서 넘어오는 리튬이온과 전자를 충전 때 받는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리튬이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용량을 결정하는 인자고 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이 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음극 소재는 이 흑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필을 사용할 때 있는 그 연필에 있는 흑연 그 소재를 실제로 음극 소재로 사용을 하고요. 이 리튬이온 전지라고 하는 것이 한 30-40년 전에 처음 상용화 됐을 때부터 거의 지금까지 이 흑연이라고 하는 소재를 음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너지 밀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정말 이제 R&D를 열심히 해서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조금 더 용량이 매우 큰 그러한 소재를 소량 섞어서 음극으로 사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 금속이라는 거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만 그래도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거의 가장 높은 음극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R&D 레벨에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구성 요소로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로서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해질은 이 리튬이온의 이동도가 매우 우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 필요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지만 이 리튬이온 전지의 전해질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튬이온 전지가 주로 유기 계열의 유기물 액체인데요. 뭐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 유기물, 뭐 오일 이런 것들이 이제 불에 잘 타지 않습니까? 연료로서 잘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기 액체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앱노멀 컨디션에 노출이 되면은 이 발화의 연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점이 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은 다음과 같이 리튬, 염, 유기, 용매, 첨가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극과 음극이 사실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면은 전자가 다이렉트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고 액체 전해질로서 이렇게 나누어져만 있어야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 그림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 컴팩트하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양극과 음극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주는 어떠한 막이 필요한데 그 막이 바로 분리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막은 어떤 용량을 발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양극과 음극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주는 동시에 이 액체 전해질을 잘 함유하고 있어서 리튬이온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분리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리튬이온 전지의 4대 소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소재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재가 있으면 이 소재를 가지고 양극, 정극, 음극, 정극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정극들을 만든 다음에 요즘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정극들을 이렇게 저희가 시트 형태로 만들고 그런 것을 겹겹이 쌓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런 전지의 그 케이스 안에 넣을 수 있는 타입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케이스에 넣고 전해질을 주액하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기 전 단계에 어떤 활성화 공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출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지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스텝에서의 모든 이슈들이 다 해결되고 최적화가 돼야지만 저희가 이제 상용 제품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노력으로 이 전지가 뭐 처음에 개발된 시점부터 지금 저희가 사용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뭐 핸드폰 사용하거나 이럴 노트북 사용하실 때 뭐 불만을 가지신 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유, 왜 전지가 이게 성능이 예전만치 않아? 예전에는 충전하면 하루는 다 쓸 수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충전을 하면 반나절밖에 못 가고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셨던 적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전지의 수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지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방전을 여러 번 했을 때 처음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의 용량 대비 얼마나 떨어졌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지의 수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2년 쓴다고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충방전을 한다고 하면 충방전 횟수가 거의 뭐 700번이 넘게끔 충방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700번 가량의 충방전을 했을 때 이 제품을 처음 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용량 대비 얼마나 잘 이 용량이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수명이고, 뭐 예전에는 2년만 써도 사실 성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전지의 성능이 많이 이제 개선이 돼서 그래도 거의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몸소 느끼셨을 것 같고, 사실 전기 자동차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2년 쓰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수명으로 요구하는 특성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아까 그 아웃라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차세대 전지라고 불리우는 이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전고체 전지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는 그 유기 액체 전해질이 발화의 3원소 중에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싶다라는 이제 니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에 있는 유기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꾼 것이 전고체 전지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는 양극, 고체, 사실 양극, 전극 안에는 양극 활물질 말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다 고체이고, 음극에 있는 것들도 다 고체이고, 전해질만 액체였는데 그 전해질마저 고체로 바꿨기 때문에 모두 고체다라고 해서 전고체 전지, All Solid State Battery라고 이제 이름이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 액체 전해질이 마저 없기 때문에 이 발화의 3원소인 유기 액체 전해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연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발화의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전지가 이제 전고체 전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꿨다는 그 차이만으로 정말 수많은 차이점들이 야기가 됩니다.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액체 전해질은 그 저희가 전극이라고 불리는 곳 그 사이사이의 그 기공들에 잘 액체가 함침이 돼서 그 안에서 리튬이온의 이동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고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해질들이, 고체 전해질들이 마치 액체가 함침된 것처럼 사이사이에 정말 잘 넣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고 저희가 상용화시키는 데 있어서 크리티컬한 챌린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음극 소재보다 더욱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극 소재를 저희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에너지 밀도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전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체 전해질로 쓰이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액체 전해질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LIB에서 쓰는 전지고, 고분자 계열의 전해질이 있습니다. 고분자는 혹시 이제 고분자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이제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소프트한 말랑말랑한 그런 것들이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액체보다는 그래도 완전 이렇게 함침이 잘 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계적 물성을 지닌 것이 고분자 전해질입니다. 하지만 이온 전도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전해질은 이 황화물계 전해질입니다. 이 황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황이라고 하는 이제 냄새가 좀 지독한 그런 물질이 이제 유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소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해질이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입니다. 이것이 고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랑말랑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그 속도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 전해질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전해질 종류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전고체 전지를 사용하면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는 저희가 이제 병렬로 이렇게 적층을 돼야 됩니다만 전고체 전지는 병렬이 아닌 직렬로 연결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병렬과 직렬을 그냥 1대1로 비교하면은 병렬로 적층을 하면은 전압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데 직렬로 적층을 하면은 전압이 적층하는 개수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 때 그 프로덕트의 목적이 전압이 높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이런 직렬 적층도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전고체 전지가 또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것을 이제 바이폴라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보다 훨씬 발화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전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전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같이 그냥 학계에 있는 사람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국내 배터리 3사도 정말 진심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다투어서 이 배터리 회사들이 이 전고체 전지를 상용화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7년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부적으로 정말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의 어떤 기업들이나 연구소들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예를 들면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전지의 예전에 이제 1세대 그런 이제 연구 그룹이었고요. 이러한 곳들이 이런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 위주로 이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매우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계에서만 연구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실생활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날도 정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전고체 전지가
이런 구동하는 원리에 의해서도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일단 소재가 비쌉니다. 이 소재가 아직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가 비싸서 이 전고체 전지의 가격이라는 것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존에 저희가 이런 회사들은 이 리튬이온 전지를 양산하는 그런 소위 라인들을 다 깔아놨는데 그 라인에 전고체 전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하나의 전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연구 레벨에서의 이슈를 말씀드리자면 이 전고체 전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소재가 고체다 보니까 고체와 고체 사이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액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있으면은 그 빈 공간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그 사이에서 리튬이온이나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체들이 정말 컴팩트한 컨택을 이루고 있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고체 전지라는 것을 제작할 때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눌러줘야만 합니다. 심지어 사용할 때도 꽤나 강한 압력으로 눌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이제 프랙티컬하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보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제가 이제 뭐 제가 만든 이름은 아닙니다만 3P라고 해서 이 프리커서, 이 가격, 소재 가격의 이슈, 프로세싱, 이 전고체 전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기존의 LIB 공정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그리고 프레셔, 압력, 이 전지를 제작할 때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전지를 사용할 때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각각이 해결돼야 되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뭐 학계의 R&D 레벨, 연구소 레벨의 R&D, 기업 레벨의 R&D 각각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압력 이슈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고체 전지를 정말 실제품으로 만들고자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열심히 하는 이제 연구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기술들도 이런 부침을 거쳐서 상용화가 됐듯이 전고체 전지도 머지않은 날에 이렇게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좀 급하신데 물도 좀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좀 기억에서 조금 정신없이 좀 하셔가지고 좀 마시고 쉬신 동안 좀 질문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관련 분야나 뭐 진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몇 년 정도 예상을 하세요? 고체 전지 상용화? 네, 사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제 각 국내 3사들이 이제 로드맵을 발표한 걸 말씀드려 보면 일단 삼성 SDI는 2027년 양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온 같은 경우는 2030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들도 선언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연도의 그 타겟이 정말 달성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 네, 되면 좋겠습니다만 해결해야 되는 요소가 정말 많다라고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 학계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제 저도 회사에서도 오래 일해봤고 기업에서 R&D를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설정한 그 로드맵 그 타겟이 그대로 달성되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2027년은 좀 어렵더라도 2029년이나 2030년에는 지금 굴러다니는 모든 전기자동차가 전고체 전지로 대체될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휘발유와 디젤 차가 있듯이 그리고 마치 전기자동차와 넥소라고 하는 연료전지 차가 있듯이 시장을 전체를 바꾸지 않겠습니다만 어떠한 포션은 전고체 전지가 들어간 자동차가 이제 그때는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성 면에서는 액체보다는 고체가 더 안전하다고? 네, 맞습니다. 훨씬 안전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의 장점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요. 안전한 거 말고는 현재까지는 다 단점이다 보니까 그 성능을 기존 리튬이온 전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액체 전지하고 고체 전지하고 동일한 유격이면 무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지의 용량, 뭐 에너지가 얼마나 뭐가 크고 뭐가 작아 이런 거를 비교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전지의 무게이거나 전지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에너지 밀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비교하면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와 지금 현재 레벨의 전고체 전지는 사실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학계 레벨, 논문 레벨에서는 리튬이온 전지 에너지 밀도에 거의 상응하는 정도의 에너지 밀도의 전고체 전지가 개발됐다라고 하는 이제 논문이나 그런 연구 결과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실제로 제품화하려고 하면 그 양산 스케일로 키웠을 때도 그 에너지 밀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가 이슈인데 아직 전고체 전지는 거기는 달성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좀 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실까요? 지금 전기 자동차 그 전지의 수명은 몇 년 정도 보면 돼요? 사실 사용 네. 스타일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제가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아직 이제 휘발유 차를 타고 있어서 전기자동차를 사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도 전기자동차를 파는 곳에서 그 이제 개런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개런티를 최소 10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10년, 15년 이 정도 개런티를 해야지만 그 고객 입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살 거기 때문에 현재 레벨의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그 정도 수명은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샀을 때 그 전지가 갖고 있는 용량 대비 80%로 떨어지는 그 시점이 언제야? 라는 것이 이제 보통 기준이고요. 그게 10년, 15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전지의 수명이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조금밖에 충전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네,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게 되게 놀라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정말 주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간단한 원인 하나만 말씀드려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이 하는데, 맨 처음에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넘어가면서 충전이 되고, 다시 그 음극에 저장된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넘어와서 방전이 됩니다. 그리고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왔다 갔다 하는 리튬이온의 개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전지를 만들었을 때보다 왜 낮아지느냐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리튬이온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역적인 리튬이온을 하라고 넣어놨는데 중간중간 계속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딘가에 갇히고 음극에 있던 것이 양극으로 못 돌아오고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점점 왔다 갔다 하는 리튬이온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용량이 처음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채로 바뀌었을 때 도망가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네. 수명이 훨씬 더 네. 사실은 그럴 거라고 처음에 전고체 전지를 처음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이 리튬이온 전지에서 있었던 한계점들이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동일하게 이제 도망간다는 표현을 이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음극에 저장이 됐는데 그게 다시 그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엄한 곳에 가서 달라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죠. 근데 이게 액체 전해질을 통해서 갔건 고체 사이를 통해서 이동해 갔건 그런 다른 곳에 비가역적으로 달라붙어 버리다 보니까 여전히 못 돌아오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명 관점에서도 아직 리튬이온 전지보다는 전고체 전지가 더 열세인 상황입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실까요? 네,
있으시면은 저희 교수님 내려가서도 진행하시는 동안 또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